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당청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 이동우 YTN 부국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와대의 정면 비판으로 당청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얘기는 다 틀렸다. 그러니까 뭐 사전에 다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이제 미리 청와대와 그 교감을 갖고 미리 얘기를 해줬고 또 결과도 청와대 쪽에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어요. 이번 사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김무성 대표가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세 가지 차원에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뭐 당 내에서 계파 간의 갈등,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인데 공천 룰 가지고 이 경쟁 어느 제도가 좋으냐. 네.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제도를 채택해야 되는데 역시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하는 문제가 이제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고요.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청 관계가 이제 삐걱대면서 뭐 삐걱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파열음이 났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개혁안들, 지금 현재는 노동개혁안이 지금 예, 그렇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내건 4대 국정개혁 과제가 당청 관계가 파열됨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앞으로 총선 때까지 그러면 공천룰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청와대는 더 이상의 논평을 하지 않겠다 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자, 추가 대응 또 추가 공격과 또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예상할 수 없을까요? 글쎄요, 뭐 만약에 청와대에서 추가 반응이 나온다면. 네. 아마 이런 참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물론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러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주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죠. 근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하고는 달리 상당한 당내 세력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더 이상 자극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경욱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네.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대변인도 오전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또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또 다른 반박하는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청와대가 한 번 더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문이 나온다, 네. 언급이 나온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판을 깨고 가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뒤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뒤로 물러나서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네. 상황이 일종의 이제 시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이런 시위를 보내고 있지만 본인이 만일 당무를 계속한다든지 뭐 네. 이런 걸 관여하게 되면 그 파열음은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산당 합당 시절에 김영삼 당시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뭐 잠적해버린 그런 예. 케이스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낸 뒤에 이제 복귀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예. 지금 아마 김무성 대표도 직접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모든 그런 자신의 기분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더 이상 파열되는 그런 긴장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늦춰보자. 예. 그 반응을 일체 안 보임으로 해서 예. 당분간 좀 쉬면서 관망하자 이런 것 같고요. 반응은 청와대 쪽에서 한 번 더 나간다면
그때는 정말 깨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요. 이제 김무성 대표는 사실 오늘 뭐 당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 주장으로는 감기 때문에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일부 아까 뭐 그 문재인 대표의 부산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사전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청와대 그 발표문도 그대로 찍어서 청와대에 네. 보내줬다. 여기서 청와대라면 아마 정무수석 내지는 뭐 정무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래 뭐 지금 그 현기환 정무수석이나 신동철 정무비서관하고 절친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좀 당청 간의 갈등으로 생긴 열기를 조금 수그러뜨리고 좀 감정적인 고를 좀 메꾸는 방법으로 일단은 당무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냉각기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만일 여기서 만일 청와대가 쪽에서 무슨 그것을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또 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거고요. 이건 사실상 당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그 당내의 공천 룰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제시한 거고 그것이 당내에서 한번 다시 협의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청와대 입장도 그렇게 뭐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청와대에서 5가지의 문제점을 들어서 안심 전화를 이용한 국민 공천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작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물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러나 방지하는 또 방법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 투표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요. 사실은 투표하겠다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투표하지 않을 사람의 의사 괜히 받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할 때 저는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의향을 좀 물어보고요. 물론 거짓말 하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투표하고 안 하고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만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만약 후보 선택이 있다면 그거는 무시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있으나 100%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래서 부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비용이 많이 든다. 저는 뭐 오히려 그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직접 투표를 받고 그야말로 그대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여한다면 이건 국민 세금이 나갈 수 있는 거지만요. 이 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후보들이 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 응답기나 이제 전화기 응답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동 응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전화 면접을 할 것인지 자동 ARS를 할 경우에는 훨씬 응답률도 떨어지고 뭐 정확성도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신뢰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ARS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신뢰도나 정확성 문제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청와대가 제기한 이제 5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의원총회를 앞두고 5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 5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짚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어제 그 3시에 있던 오후 3시에 있던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제시했던 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이 성공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번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게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는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 어제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은 그 뒤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박한 그런 부분이 오늘 있었다고 뭐 친박계 의원들은 국민공천제 지금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이어가는데, 그렇다면 친박계 의원들이 원하는 공천 방식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정확한 안은 없죠. 그러나 네. 이제 옛날식으로 가자 이거죠. 뭐 그렇죠. 한 다음에 이제 만일의 경우 조금 국민의 그 네. 선택 여지를 준다면 이제 국민 일부와 그다음에 당원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 전에 대선 때 그 이명박 대통령과 그 후보 경선할 때 네. 50대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의 그 투표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아마 친박 쪽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략 공천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공천 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특히 여당에서는 항상 대통령의 지분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친박 계열의 그런 공천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있을 앞으로도 이제 대선까지 거의 그 1년 하고도 한 6, 7개월 정도 남는 그런 임기 동안에 이제 레임덕 현상을 좀 막아보자 예. 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여론조사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에 비해서 1.2%포인트가 상승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반해서 새누리당 지지도는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청 간에 지금 이 공천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당연히 그렇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아진 거는 어쨌든 유엔 총회 가서 대통령이 뭐 외교 성과를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뭐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당내 갈등이 뭐 증폭되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지지율은 좀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떨어진 거고 예. 김무성 대표의 그 지지율은 조금 좀 올랐습니다. 예, 그건 예. 아무래도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인지도가 좀 높아지는 뭐 그런 예. 효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동우 부국장 뭐 얘기처럼 그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재인 대표도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천 문제에서 이 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 결과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또 두 사람이 오른 거는요. 네. 928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안심 번호를 활용한 국민 경선제를 가자. 네. 이것은 이제까지 여야 대표들이 보여주지 않은 그런 타협과 협상의 결과입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여야라고 해서 항상 갈등만 하는 것보다는 네.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전국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30일 그거니까 분명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청와대 청와대가 이제 그 반대한 그 네. 내용이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거고요. 네. 이 아마 조사 내용에 29일 뭐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그거는 이 청와대와의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네.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오히려 명분은 네. 김무성, 문재인 대표 쪽에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당청 간의 갈등이 좀 더 격화된다면은 김무성 대표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리합니다. 이 예.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청와대는 불리하고 예. 오히려 왜냐하면 당의 협력을 제대로 못 얻는 상황이 되면 지금 예. 당의 상황은 뭐 친박, 비박 이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친박의 숫자들은 별로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지 예. 이게 장기적으로 끌면 더 불리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저는 그 부분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일단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일단 별로 없어서. 어떤 명분이나 예. 어떤 의원들의 어떤 지지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예.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일단 현실 정치에 예, 들어가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두는 과정에서 예, 그렇죠. 힘의 축은 확실하게 청와대와 친박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을 보면
그 김무성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친박계 내지는 어떤 친박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김무성 체제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파열음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동호 YTN 부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